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행복을 끌어당기는 뇌과학인데요. 운과 인생이 좋아지는 비밀, 회복력을 높이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뇌 단련법.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자는 이와사키 이치로, 경영과 리더십을 지도하는 뇌과학자이자 의학 박사, 일본 교토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후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교 의과대학 뇌신경과학연구소准교수를 역임했다. 세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국제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뇌과학을 활용해 천재적인 지성을 뛰어넘는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조직 만들기를 주제로 지금까지 200곳 이상의 기업에 연수를 제공했다. 최신 뇌과학을 바탕으로 경영과 리더십을 지원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저서로 어떤 일도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것은 뇌가 형편없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이 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돈이 더 많아지면, 머리가 더 좋아지면, 일을 더 잘하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면, 그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수많은 논문과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뇌과학의 관점에서 내가 도출한 답은 이렇다. 뇌를 단련하면 우리는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뇌를 꾸준히 단련하면 경제적 안정과 풍요, 직업에 대한 자긍심, 일하는 보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건강, 그리고 삶의 기쁨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뇌를 단련한다? 어떻게? 하고 의아해할지도 모르겠다. 장인의 경지에 이르려면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아야 한다. 뇌도 마찬가지다. 특정한 방법으로 뇌를 계속 사용하면 뇌가 단련된다. 이 책에서는 그 방법을 뇌 단련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뇌 단련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복해지는 습관이다. 다수의 기업도 뇌 단련을 도입해 효과를 얻고 있다. 많은 기업이 이런 연수를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뇌 단련이 직원 개개인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과 기업의 실적 증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 있게 뇌 단련을 추천하는 것은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전의 나는 갖지 못한 것을 지금의 나는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 그것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과 거기에 몰두하는 시간,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 만물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등이다. 그렇게 내가 변화하는 과정에 뇌 단련이 함께했다. 열쇠는 뇌 섬엽을 단련하는 것. 지금까지 뇌과학에서는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억에 깊이 관여하는 해마, 그리고 의욕을 좌우하는 중뇌의 도파민 세포 등을 주로 연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뇌의 특정 부위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중 하나가 바로 뇌 섬엽이다. 그래서 뇌 단련은 뇌 섬엽을 훈련해 뇌 전체를 균형이 있고 유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뇌의 각 부위는 기억, 이성 등 저마다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중 뇌 섬엽은 사회적 감정, 도덕적 직관, 공감, 음악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의존, 고통, 유머,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한 반응, 구매 여부 판단, 음식 취향 등 매우 광범위한 기능에 관여한다. 이처럼 뇌 섬엽은 폭넓은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특징은 뇌에서 허브, 즉 중계 지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과 내부 감각을 연결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연결하며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지금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연결하는 시간적 허브의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뇌 섬엽의 기능을 높이면 타인과 원만한 심리적 우대를 맺을 수 있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과거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뿐 아니라 뇌의 다른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뇌 섬엽을 단련하면 뇌 전체가 활성화돼 뇌가 본래 지니고 있는 능력을 더 쉽게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뇌 단련의 포인트 6가지. 다시 풀어 말하면 과학적으로 행복해지고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뇌 단련법 6가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내가 잘하는 방법이구나. 내가 좀 부족한 방법이구나. 잘하고 있었다면 나의 뇌가 이렇게 단련되고 있었구나. 또 좀 부족하다면 나의 뇌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련되지 않았구나. 나아가 나의 자녀, 배우자 등 우리의 가족의 뇌는 어떻게 단련되어 왔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매사에 감사한다. 그러면 뇌 회로가 긍정적으로 바뀐다. 2. 긍정적 마인드를 지닌다. 그러면 뇌 전체가 활성화된다. 3.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러면 뇌의 성엽이 강해진다. 4. 이타심을 기른다. 그러면 뇌 기능이 높아진다. 5.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한다. 그러면 뇌 노화가 멈춘다. 6. 대자연 체험을 한다. 그러면 삶이 바뀐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불행하면 뇌세포가 죽고 행복하면 뇌가 성장한다.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며 우리의 몸과 정신과 인생을 바꾼다. 매사에 감사하면 용기를 갖게 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용기가 필요하면 매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은 뇌 기능을 높이고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하도록 도와 몸과 마음에 여러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런 이유로 뇌 단련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 아르멘타 박사팀은 감사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의와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은혜적 감사, doing에 대한 감사, 긍정적 성과를 얻은 데 대한 감사,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판단될 때 감사하는 것, doing, 바로 행위가 그 대상이므로 doing에 대한 감사라고 표현한다. 둘째, 보편적 감사, being에 대한 감사,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가족이나 동료의 존재, 또는 함께 있음에 대한 감사 등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여기에는 은혜적 감사도 포함된다. 감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은 은혜적 감사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혜적 감사만 하는 사람은 이기심이 강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 은혜적 감사만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을 때나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특히 우울해지기 쉽다. 반면 은혜적 감사를 포함한 보편적 감사는 성장 지향적 마인드를 증대하고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갖게 한다. 뇌 단련에서 지향하는 감사는 보편적 감사다.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겨서 무언가 좋은 것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뇌 단련 포인트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 또 항상 감사하면 신체적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진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염증 반응이 억제되고 그 지표로서 인터류킨 6의 혈중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내므로 쉽게 우울해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또 항상 감사하는 사람, 또 감사를 받은 사람은 업무 퍼포먼스도 1.5배 향상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doing에 대한 은혜적 감사, 그리고 being에 대한 보편적 감사를 연습해가면서 감사의 뇌회로를 발달시켜라. 긍정적 마음가짐은 뇌과학적으로 인생을 바꾼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마인드를 지니는 데 취약하다. 인간의 뇌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를 감지하기 위해 사물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네거티브 바이어스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류가 엄혹한 자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체득한 기능이다. 인간이 큰 어려움 없이 먹거리를 취하고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은 인류 역사상 0.1%에도 미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그 이전에는 맹수의 습격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다. 우리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겨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뇌의 특성을 생각하면 그 순서는 반대가 되어야 한다. 즉,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뇌가 활성화돼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 사고방식은 뇌에 브레이크를 걸어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에서 머피의 법칙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좋지 않은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현상, 부정적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알아차릴 수 있었을 호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악재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또 다른 나쁜 일이 도미노처럼 잇따른다. 평소 긍정적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뇌 기능이 활발해져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기발한 발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평소 긍정적 마음을 유지하면 뇌를 단련할 수 있고 이것이 셀리의 법칙을 일으킨다. 좋은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머피의 법칙을 셀리의 법칙으로 바꾸자.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 사고에 갇히고 만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뇌 기능이 활발해져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또 한 연구에서는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려 자기 긍정감을 높인 그룹은 뇌 기능이 35%나 높아졌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뇌 기능이 높게 유지됐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홀 박사팀은 긍정적 마인드를 지니면 시야가 넓어져 호재를 놓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어떤 연구를 소개하면서 긍정적 마인드 형성은 바로 좋은 결과,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비결, 그것은 과거의 경험 중 긍정적 감정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다. 포인트는 과거의 성공 방식이 아닌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 감정은 학습 효과, 소득, 업무 퍼포먼스를 높인다. 공부에 대한, 영어에 대한, 독서에 대한, 걷기에 대한, 운동에 대한, 다이어트에 대한, 내 업무에 대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가면 그것의 퍼포먼스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 감정에는 고요하고 차분한 것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 아르멘타 박사팀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 또는 상태로서 기쁨, 사랑, 감사, 감탄, 고양, 경외, 평정, 흥미, 희망, 자부심, 즐거움, 번뜩임, 겸허의 13가지를 들고 있다. 연구팀은 긍정적인 감정은 육체적 건강, 높은 생산성, 이타적 행동, 높은 소득, 만족도 높은 결혼 생활과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를 형성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13가지 감정 중 하나를 의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와 가족에게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잘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자신이 놓인 상황을 즐기는 것이다. 외모와 상관없이 웃는 얼굴이 인생을 잘 풀리게 한다. 또 작은 성공에 주목하면 뇌는 긍정적으로 바뀐다. 인간의 뇌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시시하더라도 스스로 해낸 일에 주목하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또 성과보다 성장에 주목해 난관을 이겨낸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야말로 다시 긍정적 마인드를 형성해 성장 사이클을 열심히 돌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성장을 중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긍정적 감정만 중요할까요? 부정적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감정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긍정적 감정은 퍼포먼스가 좋아진다. 스트레스가 낮아진다. 행복감이 커진다. 시야가 넓어진다. 반면에 부정적 감정은 시야가 좁아져 문제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자각할 수 있다. 이타심이 작아지는 만큼 당면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 FF 상태에 돌입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FF는 Fight or Flight, 투쟁 또는 회피 상태.
이런 FF 상태는 만성이 되면 뇌를 망가뜨리지만 일시적으로는 위험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도 필요하다. 일본 사람들은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불안 덕분에 피난 훈련을 하고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감정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신체적, 경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면서 하나씩 해결해가고 준비해갈 수 있겠죠. 또 부정적 감정은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자 인류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불편함도 느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지, 나의 삶과 생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됐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 감사하며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고스란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것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기쁨도 충분히 즐길 수 없다. 즉, 부정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다른 누군가와 감정을 공유하며 그것을 극복하면 끈끈한 유대가 형성된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은 때로 유대를 강화한다. 그런데 긍정의 가면이 가장 위험하다. 프레드릭슨 박사는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고 마냥 긍정적인 사람인 듯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몸과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슬픔이나 괴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일단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긍정적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해서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고 억지로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긍정적 마인드를 형성하기 어렵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골딘 박사팀은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 3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1.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 2.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3. 감정을 재음미한다. 각 방법별로 부정적 감정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박수, 발한 정도 등 피험자의 신체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1번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에 비해 2.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부정적 감정이 더 빨리 가라앉았다. 이때 피험자의 심박수와 땀 배출이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태가 안정되는 것이 관찰됐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으로 부정적 감정이 가라앉으며 불안을 느끼는 편도체의 반응이 잠잠해진 것은 3. 감정을 재음미한다였다. 그러니까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막 행동하는 거, 그것보다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슬프구나, 내가 속상하구나, 내가 수치스러움을 느꼈구나 등등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다는 거고, 3번 감정의 재음미는 스스로 감정을 선택하는 것인데, 감정을 스스로 선택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부정적 감정이 가라앉고 불안을 느끼는 편도체의 반응도 더 잠잠해졌다는 것은 부정적 감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면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감정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뇌를 사용했다. 우리는 감정을 선택함으로써 뇌에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재음미다. 성장 환경이 아닌 인간관계가 인생을 결정한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으로 이어진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성장 환경이나 지능지수, 학벌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따뜻한 인간관계만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고독은 사람의 뇌에 도구로 작용한다. 그러나 혼자인 것과 외로운 것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영어로는 혼자인 상태를 alone, 외로운 상태를 lonely라고 하는데,
고독과 뇌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lonely였다. 이 논문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유대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뇌는 단련된다. 또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심은 뇌 기능을 높인다. 공감의 바탕을 둔 이타적 행동은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 평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행동으로 옮겨보자. 그것이 뇌를 단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학교나 사회에서도 이런 이타심을 훈련해 갈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되었을 때 이타심의 가장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 보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 또한 우리의 뇌를 단련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는 것.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신의 계획, 조물주의 계획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뇌를 성장시키는 마인드풀니스. 마인드풀니스의 1인자로서 이를 의료 분야로 확대 적용한 존 카바찡 교수는 마인드풀니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의도적으로 판단을 배제한 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형성되는 의식, 즉 마인드풀니스는 잡다한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오롯이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행위는 명상에 가깝다. 명상을 통해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으로 집중과 이완이 공존하는 가운데 정신과 육체 그리고 뇌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정신을 집중하면 거기에 이기심이 끼어들 여지가 사라지므로 뇌에서 이기심을 몰아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뇌 단련 방법이기도 하다. 마인드풀니스의 원류는 불교의 선이다. 하지만 동양보다 오히려 서양에서 명상과 좌선 문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서양 문화권 학자들이 명상과 좌선을 연구해 발표한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정도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내과, 정신과, 말기의료 등의 의료 프로그램에 마인드풀니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며 마인드풀니스가 우울증이나 의존증을 개선하는 등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아가 의료 이외의 분야, 즉 질환이 없는 사람도 마인드풀니스의 효과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 없이 업무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 직원 연수 등의 마인드풀니스를 도입하고 있다. 존 카바찡 교수는 마인드풀니스를 미국 사회에 보급할 당시 종교적 색채를 없애고자 노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집중이나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딱히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지는 않지요. 이는 모두 인간의 고유한 능력과 관련돼 있으며 의식적으로 단련해 키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인드풀니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마인드풀니스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육체와 정신, 뇌의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한 마음 운동이다. 이 마음 운동은 얼마나 길게 하느냐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일 하기가 어렵다면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지속하기 바란다. 시간대는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좋다. 단 피곤할 때는 도중에 잠들 수 있으니 졸리지 않은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하루 1분 뇌훈련 좌선을 시작해보자. 뇌과학 분야에서는 1990년대부터 뇌의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기능적 MRI라는 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하고 있을 때 뇌의 상태를 더욱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마인드풀니스가 뇌의 노화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뇌는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이를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뇌가 위축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었으니 그것은 스트레스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를 망가뜨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쌓여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하면 그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전두엽, 해마, 그리고 뇌섬엽 등이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70대에도 40대와 같은 뇌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인드풀니스를 습관화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뇌의 노화도 더 빨리 멈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또 마인드풀니스는 수면의 질도 높인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 노폐물은 뇌의 노화를 촉진한다. 수면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을 넘어 매우 효과적인 뇌 활성화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각 수면 단계별로 뇌는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렘수면 단계에서 대뇌는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온몸의 근육은 이완돼 움직이지 않는다. 반면 비렘수면 단계에서는 안구에 움직임이 없는 수면 단계로서 뇌도 휴식을 취하며 눈을 뜨고 활동하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우리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질 좋은 수면을 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마인드풀니스가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계 비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는 1980년 8억 8,500만 명에서 2013년 21억 명으로 급증했다. 약 35년 만에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의 비율이 2.5배나 증가한 셈이다.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 도벤 마이어 박사는 41명의 비만 여성 중 21명에게 4개월간 마인드풀니스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했다. 그 결과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한 21명은 나머지 20명에 비해 복부 지방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이 감소했다. 스트레스 호르몬과 다이어트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는 가짜 배고픔의 신호가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하면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낮아져서 가짜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거나 또는 그것을 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대자연에 압도당하는 대자연 체험으로 뇌가 바뀐다. 우리는 등산, 캠핑, 물놀이를 하러 떠난 곳에서 대자연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드넓은 초원과 망망대해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처럼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에 마음이 크게 요동치는 경험 말이다. 뇌과학에서는 대자연과 우주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경험을 대자연 체험이라고 부른다. 여러 연구를 통해 대자연 체험을 할 때 우리의 뇌는 매우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연구에서는 대자연 체험을 한 피험자들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대답했는데 이처럼 대자연 체험을 하면 마음이 겸허해진다. 마음이 겸허해지면 타인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나의 성공은 주위 사람의 도움 덕분이라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뇌는 평소에 수십 배, 때로는 수백 배나 활성화된다. 또 한 연구의 결과에서도 대자연 체험을 자주 하는 사람은 명확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온난화로 인한 지구 환경 악화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또 대자연 체험은 몸과 마음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스텔라 박사팀은 대자연 체험과 건강의 관계의 연구를 통해 대자연 체험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인터류킨6의 농도가 낮게 유지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류킨6는 인체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있을 때 분비되는 물질로 만성염증은 수명을 단축한다. 그래서 인터류킨6 농도가 낮으면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 살 수 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급격하게 중증으로 발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터류킨6가 대량으로 방출돼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 미국 존 템플턴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대자연 체험을 하면 통찰력을 얻게 된다고 한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시오타 박사는 대자연 체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마인드풀니스를 했을 때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2.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3. 호기심이 발동한다. 4. 타인과의 심리적 유대가 형성된다. 5. 이타심이 생겨난다. 6. 몸이 건강해진다. 7.
창조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8. 희망이 차오른다. 9. 행복감이 커진다. 10. 질투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작아진다. 이처럼 대자연 체험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마음 정화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에 구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 또 산과 바다, 강으로 떠나는 여행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그와 더불어 대자연 체험까지 하게 된다면 여행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대자연 체험에도 어두운 면은 있다. 우리는 때로 자연재해로 인해 대자연 앞에서 공포심을 느끼기도 한다. 인간이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불안해지고 위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꾸준히 뇌를 단련해서 뇌 섬엽이 두꺼워지면 대자연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대자연 체험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대자연 체험을 할 수 있다. 웅장한 대자연 체험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 속에 가까이 있는 소소한 자연의 아름다움도 자주 느낄 수 있다면 이 또한 몸과 마음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또 우리는 혼자서는 나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마음으로 이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또 감사함, 긍정적인 마음가짐, 마인드풀니스, 대자연 체험, 그리고 걷기와 운동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방법들을 통해 뇌를 단련해가면서 행동의 결과가 가시화되면 뇌는 더욱 성장한다. 이렇게 해서 행복을 끌어당기는 뇌과학. 뇌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불행하면 뇌세포가 죽고 행복하면 뇌가 성장한다.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